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치. 참 저 사람 정치적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잘못되고 있고 또 목사로서 좀 과격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선입견을 갖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삶 자체는 정치적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이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좌파이십니까? 우파이십니까? 아니면 중도파, 중도 좌파, 중도 우파이십니까?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좌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을 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우리 목사님은 좌파야 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좌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파를 바로 이해하고 우파 역시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결코 좌파란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좌파와 우파의 어떤 그 뿌리,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과연 좌파는 어떤 형태로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을 영향을 주고 지배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결정된 세계는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빨간색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겠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참 중요하고 그 사람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파는 우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좌파는 좌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면서 결정되지 않고 자라나는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형성이 되어 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책, 우파의 책을 읽으면 우파의 생각을 따를 수도 있고, 좌파의 책을 읽으면 또 좌파의 사상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드라마, 영화, 또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상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정치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의 틀 속에 내 자신을 자꾸 맞추려고 하고, 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이렇게 분리하는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우파라고 했을 때 그 우파가 될 만큼 그 우파의 책을, 그 논리를 배우고 정확하게 습지해서 우파가 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 좌파는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 좌파의 사상이나 이념들을 연구하고 또한 그것들을 검증해서 자기 것으로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은 뭐 어떤 책 한 권도 책 읽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영화를 보고 아니면 주변의 몇 마디 말을 듣고 이런 어떤 사상적인 것들을 선택한 경우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좌파와 우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이 땅에 이제 해방이 주어지고 북쪽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그리고 남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자본주의, 자유, 또 민주주의가 이렇게 그 자리를 하면서 서로 대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서로 각각의 북한과 남한이라고 하는 이 체제를 만들어낼 때, 그때 경험 속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25라고 하는 이 좌와 우가 충돌을 통해서 1,000만 명 이상이 죽고 3천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만들어지면서 좌파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는 저 좌파가 밉다. 그래서 증오의 이데올로기로 우파가 되어졌고, 또 자연스럽게 저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현실 속에서 이제 그 미국을 아니 미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어떤 식민지로 보는 이런 좌파의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이론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좌파다 우파다 이런 양식, 일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또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공부를 통해서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지는데, 대한민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그 민족 상잔의 비극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좌익이다 우익이다 좌파다 우파다 그러면 저 빨갱이 또한 저 꼴통 이런 식으로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사에서 보게 되면 이 국회 내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것을 통합하거나 화합하거나 또 어떤 법을 제정할 때도 뭐 신발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너무 그 증오와 폭력적인 그 싸움들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경험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하면 저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시오 여기까지 나가게 되었는데, 실제 정치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정치를 안 하고 있어도 그게 사실은 정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의한 정권이 그 사회의 그 법을 악법으로 바꾸어 가고 있을 때 교회는 정치와 상관없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그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 악한 정권들을 그렇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편들어주고 도와주는 정치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도 그 역시 정치이듯이 안 해도 정치이고 해도 정치이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치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리스에서는 철학자들 중에서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지요. 여하튼 간에 우리는 우리의 그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들이 피와 아픈 그 전쟁을 통해서 좌파와 우파를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좌파가 또 우파가 어떤 그런 그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좌파와 우파는 역사적인 큰 흐름에서 기인했습니다. 그것은 18세기에 미국의 독립, 영국 대영제국으로부터 식민지였던 그 아메리카 대륙, 그 미국이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는 1776년에 그 거기에서 우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좌파는 그거보다 약간 뒤인 1789년에 여러분이 다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 프랑스의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혁명을 통해서 좌파가 생겨났고,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 미국의 1776년 그 독립을 통해서 우파가 생겨서 지금까지 200여 년 동안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 어떤 나라든지 좌파와 우파가 함께 공존하며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북한 같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우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랄한 거죠. 하지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같은 체제에서는
우파와 좌파가 서로 합력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양립된 형태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우파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중세 사회를 뛰어넘어 그 1776년에 독립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동안은 대영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에스파냐, 현재 스페인 이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고 그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모든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봉건제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나라에 깃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곧 그 법이고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그 귀족 계급들 속에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나머지는 농노 그냥 거의 노예처럼 아무런 주권도 없고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는 이런 비극적인 이런 그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그 주권 이런 나라를 세우면서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해야 되냐 했을 때 그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법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법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지요. 그러면 그 법을 가지고 누가 나라를 통치하냐라고 했을 때 공화국 뛰어난 사람들 국민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즉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통치한다. 이런 어떤 현대의 근대적인 이런 그 나라의 출발이 바로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독립되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최초의 그 헌법을 보게 되면 물론 헌법이 독립함과 동시에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때 이제 그 막 헌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뛰어난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이제 그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1791년에 만든 수정 헌법입니다. 그 수정 헌법을 보게 되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헌법을 어디에서 기초했냐면 성경을 기초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사상을 가지고 미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을 위한 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신본주의적인 통치 체제 성경을 가지고 미국의 헌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은 신을 인정하며 인간이 신께 닿을 수 있으며 신으로부터 인간은 구별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받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통치자도 그 무엇도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파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자유입니다.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을 들여다보면 그 가장 수정헌법 1조 1항 이 앞쪽에 보게 되면 우리 미국인은 자유를 보장한다. 그 누구도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어떤 지도자도 어떤 정치 형태도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뭐 출판 그리고 어떤 결사 집회 뭐 이런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어떤 그 정치 지도자 뛰어난 지도자들이 나오면 뭐 국민을 위해서 아름답게 통치할 수 있지만 역사 속에서 또라이 같은 지도자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그 지도자에 의해서 인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그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절대 가치 인간이 가져야 될 절대 가치를 통치 이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 상위법의 가장 큰 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근간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렇게 미국에서 출발한 그 법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 속에서 이제 그 나라의 법들을 마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을 중시하는 겁니다. 기존의 관습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기존에 있었던 어떤 권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보장을 하고 그 인간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살아오면서 어떤 악습 이런 것들은 혁명을 통해서 한꺼번에 뒤집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씩 개혁해 나가고 고쳐 나가는 형태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신분제 사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제도 같은 악한 폐습 같은 것들도 이제 은혜를 받으면 고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인간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은혜를 받고 나서 스스로 그 악한 폐습을 스스로 놔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반절이나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자기가 악하게 토색한 건 4배나 다 갚는 이 자발적인 이런 형태로서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새로워질 때 사회가 바뀌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쪽에서 출발한 것이 미국의 그 우파라고 하는 이 정치 체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를 뜯어고치는 게 아닙니다. 제도에 인간을 갖다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먼저 바뀌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관 역시도 사유재산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거니까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내가 뭔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노력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노력한 만큼 내 능력껏 일하면 내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을 때 사람에게는 의욕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미국 사회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척 정신들이 발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200년 만에 미국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근면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경제관을 갖게 되어지고 모든 그 문제를 어떤 체제나 외부에서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뀌고 자기가 새로워질 때만이 삶도 고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파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해보고요. 과연 좌파는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온 좌파는 어떤 형태로 그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그 좌파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그 직접적인 그 배경은 루이 16세의 어떤 폭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루이 16세는 굉장히 정치를 못했어요. 자기 부인 앙뚜아네트 막 사치를 너무나도 많이 했었고 어떤 정치 감각이 굉장히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 루이 16세 때에 민중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 이제 가중되어지게 된 어떤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어질 때 영국과 독립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이 프랑스는 영국과 항상 앙숙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독립을 하면 영국이 약해질 것이다 해가지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그 현재의 미국, 아메리카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돈을 갖다 주고 막 무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미국 편에서 이게 싸우다 보니까 결국 국고가 바닥이 나버려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힘드니까 이런 불만들이 쌓여지기 시작했고, 또한 그 신대륙의 어떤 발견으로 인해서 당시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왕을 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제사장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이 기득권을 이루었는데, 농노, 그리고 그 밑에는 거의 농노였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계급이 출현했어요. 상인 계급이 출현했어요. 시골에서 나와서 신대륙으로 옮겨가면서 뭐 거기서 장사도 하고 또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계급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농노가 아닌데, 노예가 아닌데 돈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왕족이나 귀족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견문을 많이 넓히잖아요. 신대륙을 가고 사람들과 왕래를 통해서 생각이 트여지고 새로운 문물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왕은 곧 신이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왕이 너무나도 폭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이제 있게 되었지요. 이러면서 이제 프랑스 사회가 드디어 막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 그 부르조 이런 계급을, 이 새로운 신생 계급을 부르조아라고 합니다. 시민들이라고, 새로운 시민이거든요. 이 부르조아가 탄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드디어 프랑스 왕을 몰아내지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 이제 막 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다 때려 엎어버리고 그 주권을 자기들이 갖는 어떤 공화국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이제 그 하게 된 그 일이 뭐였냐면,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을 죽였잖아요, 자기들이. 그리고 그 콩고드 그 광장에 그 길로틴이라고 하는 단도대를 마련해놓고 1초 만에 사람의 목을 잘라내는데, 어떤 사람들의 목을 잘랐겠어요? 그동안 기득권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목을 다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잘라버렸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왕은 다 몰아내버리고 그동안의 기존의 세력들은 다 축출해버리고, 이런 그 시민 계급들이 이제 의회를 만들었는데, 그 의회를 이렇게 그 조정할 때, 그래도 그 의회 안에는 그래도 예전에 그 체제들을 조금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파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왕당파인데, 왕당파는 그 의회의 회의장의 중심에서 오른쪽에, 의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앉았고, 그리고 왼쪽에 기존의 전통, 관습,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아주 과격한 세력들이 이제 그 의원들이 이제 왼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좌익, 그리고 왼쪽을 오른쪽을 우익, 왼쪽을 좌익, 그러니까 오른편 날개, 왼편 날개라고 하겠지요.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파다, 좌파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프랑스의 그 의회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우파의 그 색깔이 실은 미국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거대한 그 흐름을 미국에서 출발했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파가 오른쪽에 앉고 좌파가 좌측에 앉았는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그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자코뱅당, 자코뱅당이 바로 좌익을 대표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이 세서 우익을 이제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우익 인사들을 10년 동안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드디어 프랑스는 그 혁명을 성공을 시키는데, 이제 주권을 딱 그들이 이제 그 좌파가 이제 가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혁명을 수행할 때,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제일 해가 되는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때까지 모든 그 기득권들을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는 인민의 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무신론을 선포를 해버립니다. 신은 없다. 그리고 막 이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되어지고 1791년 1년에 모든 교회에서 성경을 다 몰수를 해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볼테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철학자는 성경은 인간의 영혼을 사악하게 만든다. 이 성경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을 없애고 나면 앞으로 100년 후에는 성경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기독교를 교회를 모두 다 막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리고 기독교 사제들을 저 같은 목사들을 3,000명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다 짓밟아버리지요. 그리고 모든 사상의 근간을 유물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정신은 없다. 영혼은 없다. 사람에게도 영혼도 있지만 그 영혼도 물질에 불과하다. 이런 어떤 사상을 펼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국가의 종교를 이성교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성교가 뭡니까?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고 검증되는 것만 진리이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인간만 그 인간에 의한 뭐 똑같은데요. 인간을 위한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폐지해버립니다. 성경의 모든 사상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월요일부터 일주일의 그 단위로 끊어주는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에서 나온 거다 해가지고 주 10일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일을 9일 동안 일하고 열흘째 쉬면서 더 능률이 더 오른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사후세계 같은 것은 없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성을 국교로 해서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노력만 하면 이 땅에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인간을 억압했던 그 성경의 사상, 그것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 뭐냐? 남성 우월과 여성을 짓밟는 거였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막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왜 그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에서는 그 가정을 아버지 중심, 가장 중심으로 이루는데 왜 가정이 그런 가정만 있을 수 있느냐? 야, 동성애도 괜찮다 해가지고 뭐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붕괴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년이 딱 지나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몰아내버린 프랑스 혁명 뒤에 그 프랑스가 잘 살게 되었을까요? 천만에만만입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를 살았던 그 빅토르 위구의 레미제라블 있잖아요. 장발장, 여러분, 빵 하나를 훔친 것 때문에 범죄자가 되고 이런 비극적인 일, 혹시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성경을 다 불태우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고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인간 본위적인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그 프랑스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되었는가를 여러분은 영화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영국이라는 나라는 웨슬레 같은 사람들, 그리고 윌리엄 율버포스 같은 사람들이 혁명이 아닌 개혁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영국이 막 부흥이 일어나서 막 술을 끊고 모든 악한 폐습들을 스스로 고쳐내고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막 일어나고 세계의 강국이 되어질 때 프랑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몰아낸 상태에서 더 뛰어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되어버렸고, 볼테르 같은 사람은 100년 후에는 성경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말했던 그 볼테르의 그 집이 공교롭게도 나중에 프랑스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걸 갖다가 퍼뜨리는 성서 공의회 이제 건물로 이제 변하게 되어집니다. 10년 만에 완전히 거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혁명의 정신 속에서 이제 경제관은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노력도 않는 거지요. 뭐 배급, 국민들에게 다 배급제로 이렇게 나눠주니까 나라는, 누가 그런 상태에서 누가 기업을 합니까? 기업인이나 노동자나 똑같이 월급을 배급제로 받는데 다 국영기업이 돼버리니까 나라가 망하는 이 시스템이 그런 꼴이 되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좌파는 전체 사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시스템 자체를 인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는 그런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그 프랑스 대혁명의 기치하면 세 가지거든요.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를 얘기를 하고 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자유의 기치는요, 종교로부터의 자유였어요. 전통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권위로부터의 자유예요. 제도로부터의 자유예요. 관습으로부터 자유예요.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요,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 이건 미국 우익은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의 그 평등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 인간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똑같이 이렇게 틀에 맞춰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간의 자율성이나 창의성들이 무시되어지는 거죠. 그걸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출발한 이 평등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창의적이고 이런 진취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 평등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애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박애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프랑스 혁명에 이루었던 그 시민 계급들은 농노 계급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자기들만 인텔리였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만 그 돈이 있었던, 그래서 부르주아였거든요. 부르주아의 반대는 프롤레타리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었던 이 박애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부르주아 내에서 제한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좌파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묻지 않습니다. 다 죽여요. 왜? 사회 제도와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말은 박애이지만 실제는 그들은 그 시스템을 더 중요합니다. 왜? 사람이 유물론이고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니까 죽여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동무하면서 물질로 보니까 죽여버리기도 하지요. 이런 반면에 이제 우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미국에서 시작된 이런 그 박애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나도 죄인이더라. 그래서 내가 좀 능력 있고 돈이 있으면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10의 1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정신이었고 오늘날 그게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박애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바로 이 좌파에서 오늘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탄생한 거예요. 이렇게 프랑스 혁명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그어버리고 성경을 배척한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어떤 이론들이 이제 철학과 사상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카를 막스나 트로츠키나 또 엥겔스라든지 막 레닌이라든지 이런 뛰어난 어떤 좌파적 성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이론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이 이론이 프랑스 대혁명을 기초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은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모두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도 무시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목사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재산 더 인정하지 않고요. 시장 경제가 없는 거예요. 국가 경제만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국유화하는 거예요. 국유화할 때 전체를 통제할 수 있고 지배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빼앗아서 배급을 하게 되면 국가가 곧 신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공산주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어떤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혁명이에요. 혁명은 반드시 다 때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다루었어요. 러시아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막 몇천만 명을 죽였지요. 중국은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현재 많은 7천만 명을 모두 이 모택동이가 다 죽여버렸어요. 막 파리 목숨처럼 다 죽여버렸어요. 북한이 공산화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불태우고, 황기성 목사님 같은 분들도 그게 싫어서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자기 고모를 갖다가 막 기관포로 갖다가 쏴서 죽이는, 사람이 유물 그냥 물질에 불과하니까 이런 형식으로 자신들의 공산주의 체제를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로, 폭력이라는 것들로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 캄보디아 그 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막 시체를 이루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산주의는, 좌파는 공산주의를 낳았고, 공산주의는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정치 체제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법을 바꾸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사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 같은 사회는 또 중국 같은 사회는 다른 당을 인정을 하잖아요. 우파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파 사회는 미국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예, 일본도 공산당이 있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회에서 혁명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폭력 혁명을 일으킬 수는 없으니까 법치주의니까 법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법을 바꿔버리면 자연스럽게 그 법을 존중하는 그 준법 정신이 잘 들어져 있는 이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법을 따르다 보면 사회 자체가 이제 아무리 우파 사회였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좌파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오늘날 이 사회주의 국가였던, 다른 말로 공산주의였던 그런 국가들의 신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러시아, 옛날에 소련이었지요.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다 망해버렸지요. 동구권이 붕괴하고요. 그리고 다 뿔뿔이 다 거지 나라가 돼버렸죠. 중국 역시도 30년 이상 다 도태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그러더니 지금 러시아가 시장경제를 도입을 했지요.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을 했어요. 국가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도입을 해버렸어요. 그 체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는 모두가 다 굶어 죽는다는 거지요. 동유럽이 소련으로부터 버림받고 다 무너지고, 이제서야 동유럽의 나라들, 제가 작년 11월 달에 동유럽을 갔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얼마나 저 소유럽보다 뒤처져 있고 가난하게 되었는가, 제가 제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그 나라, 자유평등 박애, 하나님을 끊어버린 그 나라, 동성애 뭔가 다 이런 것들을 다 용인했던 그 지금 나라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 좌파들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얼마나 그 나라가 지금 가난하게 되었는지요. 제가 프랑스에 작년에 갔을 때 여러분 길거리에 화장실이 나와 있어요. 화장실 물 데가 없어서 얼마나 더럽고, 제가 프랑스를 2번을 가면서 처음에 갔을 때보다 한 5년 전에 갔을 때보다 더 가난해지고 더 비극적인 나라로 전락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쿠바 아시지요? 쿠바 카스트로가 정권을 딱 잡고 그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카스트로 그 나라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쿠바? 여러분 거기는 지금 그 임금을 평준화시킨다고 했거든요. 의사 월급이 2만 원입니다. 2만 원. 그리고 노동자의 월급도 2만 원입니다. 교수 월급도 2만 원입니다. 모두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투잡을 합니다. 쓰리잡을 합니다. 의사들도. 나라가 지금 현재 굴러다니고 있는 그 자동차가 50년, 60년 된 그런 차들이 굴러다닙니다. 그리고 상점에 가면 먹을 게 없습니다. 상품이 없습니다.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인간을 유물론화시킨 그런 나라들은 인간에게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베네수엘라 가까이 있는 베네수엘라, 여러분 트럼프 정권이 딱 들어서고 나서 저 베네수엘라 남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중남미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막 그 거짓대의 행렬로 막 멕시코를 지나서 저 미국으로 진입하려고 사람들이 애들을 끌어안고 막 짐보따리 짚고, 여러분 그 가는 거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베네수엘라가 지금 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이 차베스가 도입을 한 거예요. 세계 석유 매장량이, 석유 수출량이 그 뭡니까 5위예요. 5위.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그 세상의 법을 그 좌파의 인형으로 바꾸니까 5년 만에 그렇게 망하는 걸 제가 지켜보면서, 한 나라가 망하는 거 정말 5년이면 저렇게 망할 수 있구나, 제가 그런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명규 장로님께서는 월남전에서 싸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월남인들이 베트남이죠. 베트남이 왜 그 미군과 싸웠습니까? 왜 우리와 싸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공산주의, 호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에서 75년도에 미군이 손들고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가 되었다, 그들은 천국을 이루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지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대우그룹이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의 체제가 조금씩 이제 그 서구 유럽의 그 우익의 그런 것들을 이제 맛보기 시작하면서 그 지금은 현재 중국 다음으로 부상할 수 있는 최고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트럼프에게 지금 그 미국이 그렇게 싫어서 미국과 싸우고 미국을 쫓아낸 그 나라가 그 중국의 독주, 중국이 너무너무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미군을 여기 우리 베트남에 와서 우리 좀 지켜달라고 베트남의 다낭이라는 곳에 땅을 주고 미군들 돌아와라. 그리고 여기에 돌아와서 미군들 들어오면 모든 체제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흐름인데요. 좌파로 대변되는 이 공산주의는 필연 기독교와 대칭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산혁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항상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교회는 다 무너지고 다 불질러버리고, 저 중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진핑이가 지금 현재 교회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다 불질러버리고 우리나라 한국 선교사들 다 쫓아버리고 중국의 모든 교회의 문을 다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홍콩이 96년도에 영국에서부터 반환되었는데 거기에 그 자유를, 그 사유재산을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시진핑이가 지금 거기를 너무 압제하니까 지금 홍콩의 자유민주 뭡니까 데모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사람들 자유인사들 잡아다가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연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를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좌파는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신본주의거든요. 그리고 유물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존엄성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런 자유는 인민에게만 있다, 공산당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을 갖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기독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돌을 그들은 최소한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법을 바꿔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명으로 안 되면 법을 바꿔라. 법을 바꾸는 과정은 지단한 과정입니다. 오래도록 많은 공을 들인 다음에 드디어 그 법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결국 법이 바뀌어지면 그 사회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전체 사회, 공산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베네수엘라를 통해서도 지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제가 1부 강의를 마치고 이제 2부 강의는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 그 부분을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